정수가. 검은 점이 찍히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는 거야. 영희도 어제까지 멀쩡했어.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시신으로 발견됐어. 정숙은 핸드폰을 귀에 댄 채 아파트 복도에서 멈춰섰습니다. 친구 미경의 목소리에는 농담 같은 톤이 섞여 있었지만 기묘하게 섬뜩한 기운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문고리를 잡은 채 굳어버렸습니다. 뭔 소리야? 무슨 점 말하는 거야? 동창회 명단 있잖아. 죽은 애들 이름 옆에 검은 점이 찍혀 있었거든. 영희 이름에도 점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거야.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받았던 동창회 명단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상조회에서 보내온 그 하얀 봉투 안에 들어있던 A4 용지 한 장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이름들과 몇몇 이름 옆에 찍힌 작고 동그란 검은 점들이 선명히 기억났습니다. 그게 그냥 우연이겠지. 설마 그런 일이.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확해. 점이 찍힌 사람들이 진짜로 죽고 있어. 처음엔 나도 그냥 넘겼는데 영희까지 이렇게 되니까 정말 소름이 돋더라. 정숙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각종 서류들 사이에서 그 명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들이 바닥으로 흩어져 떨어졌습니다. 미경아, 잠깐만. 내가 지금 명단을 찾아볼게. 정숙은 전화를 어깨에 낀 채 서둘러 서랍을 뒤졌습니다. 보험 서류, 병원 진료비 계산서, 상조의 안내 책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침내 하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화목상조의 회원관리팀이라는 발송인 주소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봉투에서 명단을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한성고등학교 3학년 7반 동창회 명단이라는 제목 아래 60여 명의 이름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졸업한 지 벌써 40년이 넘었지만 하나하나의 이름들이 여전히 생생한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정숙의 시선은 명단의 오른쪽 끝에서 멈췄습니다. 몇몇 이름 옆에 작고 동그란 검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마치 펜으로 찍어낸 듯한 정확한 원 모양이었습니다. 미경아, 찾았어. 정말 점이 찍혀 있네. 그렇지? 나도 처음엔 뭔지 몰랐는데 죽은 사람들 이름에만 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정숙은 명단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검은 점이 찍힌 이름은 모두 7개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진 이름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신 철호 선배, 2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순옥이, 그리고 최근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동식이까지. 맞아, 죽은 사람들 이름 옆에 점이 찍혀 있어. 그런데 이상한 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의 이름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희의 이름 옆에도 분명히 검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영희 이름에도 점이 있어. 정말이야. 그렇지? 영희 어제까지만 해도 살아 있었잖아.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죽었다는 연락이 온 거야. 정숙은 명단을 바라보며 이상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죽은 사람들 이름 옆에 점이 있다는 것은 회원 관리 차원의 표시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에게 미리 점이 찍혀 있고 그가 한 달 뒤 갑자기 죽는다면 그것은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기괴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 혹시 이 점들이 다른 의미를 가진 건 아닐까? 정숙은 명단의 맨 아래쪽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작은 글씨로 인쇄된 정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송일자, 담당자 이름, 그리고 회원 현황 업데이트 2024년 8월이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미경아, 이 명단은 언제 만들어진 것 같아? 8월이라고 되어 있어.
근데 왜? 영희가 죽은 게 언제야? 어제 9월 15일이야. 왜 그래? 정숙의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8월에 만들어진 명단에 영희의 이름 옆에는 이미 검은 점이 찍혀 있었고 정확히 한 달 후인 9월에 영희가 실제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면 누가 어떻게 미래의 죽음을 예측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이상해. 정말 이상해. 8월에 만든 명단에 미리 점이 찍혀 있었는데 9월에 실제로. 맞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전화한 거야. 이건 분명 뭔가 있는 거야. 정숙은 명단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검은 점이 찍힌 나머지 이름들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 외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름도 분명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최근까지 안부 인사를 나눴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미경아, 혹시 다른 점 찍힌 사람들 소식 들은 거 있어? 그게 사실 며칠 전에 순이가 몸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도 계속 아프다고 했어. 순이? 잠깐만. 정숙은 명단에서 순이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이순이라는 이름 옆에도 검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순이 이름에도 점이 있어. 정말이야? 그럼 순이도 위험한 거야? 정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이 점들이 죽음을 예고하는 표시라면 점이 찍힌 나머지 사람들 모두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일까요? 미경아, 우리 이 문제를 제대로 알아봐야겠어. 혹시 상조회에 전화해봤어? 아직 안 해봤어. 괜히 섣불리 물어보기가 무서워서. 그래도 물어봐야 해. 이게 뭔지 확실히 알아야 다른 사람들도 보호할 수 있어. 정숙은 명단을 접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서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기 전에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내일 같이 상조회에 가자. 직접 물어보는 게 좋겠어. 그래, 같이 가자. 혼자서는 무서워. 전화를 끊은 후 정숙은 거실에 앉아 명단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60여 개의 이름들이 마치 살아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중 7개의 이름 옆에 찍힌 검은 점들이 마치 죽음의 표식처럼 어두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평범한 아파트 단지의 저녁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 속에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누군가가 사람들의 죽음을 미리 계획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니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도 검은 점들이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작고 둥근 점들이 점점 커지더니 거대한 구멍이 되어 친구들을 하나둘 삼켜버리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건배를 하겠습니다. 우리 3학년 7반의 영원한 우정을 위해. 동창회 모임이 열린 한정식 집은 웃음소리와 대화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넓은 룸 안에 30여 명의 동창들이 둘러앉아 옛 추억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따뜻한 조명이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춰주었지만 정숙만은 그 따뜻함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숙도 친구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젯밤부터 계속된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 들어있는 그 명단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검은 점이 찍힌 7개의 이름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정수가, 너 오늘 왜 이렇게 심각해? 오늘은 즐거운 날인데 얼굴이 왜 그래? 옆자리에 앉은 순자가 정숙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학창 시절부터 늘 밝고 활발했던 친구였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영희 생각이 나서. 정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모든 동창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다며 동창회 참석을 약속했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영희 말이야, 정말 안타까워. 그렇게 건강하던 애가 갑자기. 세상 일이 정말 알 수 없어.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태식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태식은 학창시절 반장을 했던 모범생 타입이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진중하고 사려 깊은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잠깐 침묵으로 물들었습니다. 영희의 부재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지만 누구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죽음이라는 주제가 이런 즐거운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경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명단에 영희 이름 옆에 점이 찍혀 있었잖아. 그게 뭔 소리야? 무슨 점? 순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돌려 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너희들 못 봤구나. 동창회 명단 말이야. 상조회에서 보내온 거. 몇몇 사람 이름 옆에 검은 점이 찍혀 있어. 정숙은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명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친구들이 명단을 둘러보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점이 있네. 이게 뭐지? 여기 죽은 사람들 이름에 다 점이 찍혀 있어. 철호, 동식, 순옥이. 태식이 명단을 자세히 살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죽은 동창들의 이름을 하나씩 짚어가며 확인했습니다. 정말 이상하네. 그런데 이건 언제 만들어진 거야? 8월이라고 되어 있어. 그런데 영희는 9월에 죽었잖아. 미경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8월에 만들어진 명단에 영희의 이름에 점이 찍혀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사무적인 표시 아닐까?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이나 상조의 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표시하려고. 순자가 합리적인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왜 하필 죽은 사람들 이름에만 점이 있을까? 정숙이 반문했습니다. 사실 정숙도 그런 합리적인 설명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그런 설명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근데 다른 점 찍힌 사람들은 괜찮은 거야? 혹시 연락해본 사람 있어? 태식이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명단을 다시 살펴보며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순이한테는 연락해봤어. 요즘 몸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데 계속 어디가 아프다고. 미경의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혹시 순이도 영희처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그럼 순이도 점이 찍혀 있다는 거야? 그래, 여기 봐. 정숙이 명단에서 순이의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이순이라는 이름 옆에 작고 둥근 검은 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태식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가 하려던 말을 모든 사람들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무서운 가능성을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분명히 다른 설명이 있을 거야. 순자가 불안감을 떨쳐내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누가 만든 거지? 상조회에서 이런 표시를 왜 했을까? 정숙이 명단 아래쪽의 작은 글씨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화목상조회 회원관리팀이라는 발송인 정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조회에서 보내준 거 맞네. 우리 반에서 화목상조회에 가입한 사람들 명단이야. 그럼 상조회에 직접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 이 점들이 뭘 의미하는지 태식의 제안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일 미경이랑 같이 상조회에 가볼 예정이야.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다른 점 찍힌 사람들한테도 연락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자. 미경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숙의 머릿속에 무서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이 점들이 정말로 죽음을 예고하는 표시라면 점이 찍힌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오히려 더 큰 공포와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녁이 깊어가면서 동창의 분위기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학창시절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고 웃음소리가 다시 룸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정숙과 몇몇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명단에 대한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야, 너희들 기억나? 3학년 때 수학여행에서 태식이가 길을 잃었던 일? 아, 그때. 선생님들이 얼마나 난리를 쳤는데. 사람들이 옛날 이야기에 빠져들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정숙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함께 웃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검은 점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날 무렵 정숙은 화장실에 가는 길에 미경과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경아, 내일 상조회에 갈 때 이 명단 원본을 가져가자. 그래, 그리고 다른 증거도 있으면 좋겠는데. 영희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정확한 날짜 같은 거. 맞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점이 찍힌 다른 사람들 연락처도 정리해두자. 두 사람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즐겁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 평범한 웃음소리가 갑자기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숙은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평온했고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정숙은 명단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오늘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 보였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누군가는 이 명단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내일 꼭 답을 찾아야 해. 더 늦기 전에. 정숙은 명단을 조심스럽게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상조회에서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그들이 솔직하게 진실을 말해줄까요?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날 밤 정숙은 동창회에서 나눈 즐거운 대화들을 떠올리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도 머릿속에는 그 검은 점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작고 둥근 점들이 마치 불길한 예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난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김영희 씨에 이어 오늘 오전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박철수 씨도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두 분 모두 평소 건강한 편이었다고 가족들이 전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정숙은 아침 뉴스를 보며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놓쳐버렸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바닥에 흩어져 얼룩을 만들었지만 정숙의 시선은 TV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철수라는 이름이 귓속에서 메아리치듯 반복되었습니다.
박철수는 동창의 명단에서 검은 점이 찍혀 있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학창시절 운동을 좋아하던 건장한 체격의 친구였고, 최근까지도 등산 모임을 다니며 활발하게 활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정숙은 서둘러 명단을 펼쳐보았습니다. 검은 점이 찍힌 7명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김영희, 박철수 벌써 2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제외하면 실제로 살아있던 사람 중에서는 벌써 2번째 희생자였습니다. 정숙의 손가락은 떨려서 제대로 전화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나 실수를 반복한 끝에야 미경에게 전화를 걸 수 있었습니다. 벨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정수가 뉴스 봤어? 철수까지. 미경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같은 뉴스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 봤어. 이제 확신해.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나머지 사람들한테 알려야 하는 거 아냐? 정숙은 명단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검은 점이 찍힌 나머지 사람들에게 연락해야 할까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당신 이름에 검은 점이 찍혀 있으니 조심하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단 상조회에 전화해서 물어보자. 이 점들이 뭘 의미하는지 확실히 알아야 해. 좋은 생각이야. 나도 같이 갈래. 혼자서는 무서워. 2시간 후 정숙과 미경은 화목상조회 지점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사무실에는 몇 명의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각종 상조 서비스 안내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가방 안에 든 명단은 무거운 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상담 데스크에 앉은 젊은 여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화장도 깔끔하게 한 평범한 회사원 같아 보였습니다. 동창의 명단을 받았는데 몇몇 이름 옆에 점이 찍혀 있어서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정숙이 명단을 꺼내 보였습니다. 직원은 명단을 받아보더니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명단을 훑으며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곧 차갑게 식은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건 내부 업무용 표시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점이 찍힌 사람들이 실제로 돌아가시고 있어요. 어제는 김영희 씨, 오늘은 박철수 씨까지. 정숙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원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건 우연의 일치일 겁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 언제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직원의 대답은 지나치게 사무적이었고 차갑게 준비된 문장 같았습니다. 정숙은 그 말투에서 분명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 다른 점이 찍힌 분들은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 이순희 씨 같은 분 말이에요. 미경이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직원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잠깐 놀라는 기색을 보였으나 곧 재빨리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답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본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명단을 돌려주며 일어섰습니다. 대화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정숙과 미경은 할 수 없이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이상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그래. 저 직원 표정 봤어? 명단 보자마자 당황했잖아. 2 사람은 상조의 건물을 나서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상했던 답은 얻지 못했지만 오히려 더 큰 의욕만이 생겨났습니다. 본사에 가보자.
거기서라도 제대로 된 답을 들을 수 있을 거야. 그날 오후 정숙은 집에서 화목상조회에 대해 인터넷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뉴스 기사, 각종 리뷰들을 찾아보았지만 특별히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상조회사였습니다. 하지만 검색을 이어가던 중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상조회 회원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에는 일부 상조회사들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일부 상조회사들이 의료기관과 연계해 회원 건강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도를 평가한다. 의료기관과 연계. 정숙은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혹시 화목상조회도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위험도 평가가 명단의 검은 점과 연결된 것은 아닐까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숙 씨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낮은 톤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위협이 배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오늘 상조회에 다녀오셨더군요. 앞으로는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세요? 왜 이런 전화를?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소중하잖아요. 전화는 단호하게 끊겼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든 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새벽 2시쯤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미경이었습니다. 정수가 큰일 났어. 순이가 어떻게 됐어? 병원에 실려갔어.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야. 정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순이의 이름에도 검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영희, 철수에 이어 이제 순이까지. 지금 어느 병원에 있어? 시립병원 응급실. 나도 지금 가는 중이야. 나도 갈게. 같이 만나자. 정숙은 서둘러 옷을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의 거리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텅 빈 길 위를 외로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늦은 시간임에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미경을 만나 순이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하던? 원인을 정확히 모르겠다고 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특별한 외상은 없다는 거야. 그럼 지금 상태는? 의식은 돌아왔는데 계속 어지럽다고 해. 며칠 더 입원해서 검사를 받아야 한대.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순이는 목숨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순이 만나볼 수 있을까? 지금은 안 된대. 내일 오전 면회 시간에 와보라고 했어. 두 사람은 병원 로비에 앉아 새벽까지 기다렸습니다. 순이의 상태가 더 악화되지는 않을까 마음을 졸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벽 6시가 되어서야 의사로부터 순이의 상태가 안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숙과 미경은 그제서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의 머릿속은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검은 점이 찍힌 사람들에게 실제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진실을 가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알아내야 해.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기 전에. 그러나 동시에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상조에는 입을 다물었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는 자신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한 발자국 더 신중하게, 더 깊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검은 점이 찍힌 세 번째 사람, 이순이가 병원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정수가, 순이가 어젯밤에. 미경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떨려왔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억누르려 애쓰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뭐라고? 순이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정숙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이미 무슨 일인지 짐작하고 있었지만 차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어젯밤 11시경에 갑자기 심장이 멈췄대.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다는데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순이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통화를 나눴던 친구였습니다. 몸이 좀 안 좋다고는 했지만 죽음 앞에 서 있었다고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말 확실해졌어.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명단을 펼쳐놓았습니다. 종이의 모서리가 손끝에 닿을 때마다 서늘한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검은 점이 찍힌 7개의 이름을 다시 한번 또박또박 확인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진 사람들 외에 최근에 죽은 사람이 3명이었습니다. 김영희, 박철수, 그리고 이제 이순희까지였습니다. 남은 사람은 누구지? 정숙은 심호흡을 가다듬고 명단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직 살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 줄씩 더듬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숙의 심장이 잠시 멎는 듯 멈칫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숙 옆에도 작고 동그란 검은 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정숙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일이라고 마음을 다독였지만 어느새 칼끝은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검은 점이 찍힌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름 옆에도 같은 표시가 있다는 사실은 곧 순서의 문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명단을 여러 번 접었다 펴며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인쇄의 얼룩이 아닐까, 눈의 착각이 아닐까,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들여다봐도 정숙 옆에는 분명하고 또렷한 검은 점이 있었습니다. 미경아, 큰일이야. 내 이름에도 점이 찍혀 있어. 정숙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입술이 말라붙어 제대로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정말? 그래, 방금 확인했어. 내 이름 옆에도 검은 점이 있어. 진정해, 정수가. 일단 만나자.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해. 하지만 정숙은 쉽게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영희, 철수, 순이처럼 자신도 곧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것은 아닐지 숨이 막히는 상상이 끊임없이 몰려왔습니다. 아니면 이미 누군가가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숙은 집 안을 왔다 갔다 하며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소리마저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내려다보니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주부들이 장을 보러 나가고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숙의 마음속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곧 자신에게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곧 죽는 건가? 영희처럼,
철수처럼 순이처럼. 그날 밤 정숙은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손에 쥔 펜촉이 종이를 긁을 때마다 묵직한 체념이 가슴을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자신에게도 무슨 일이 생긴다면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정리해두고 싶었습니다. 집안의 중요한 서류들이 어디에 있는지, 은행 통장과 보험 증서는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모든 것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유언장을 쓰면서 끝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직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손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남편과 손을 잡고 여행도 가고 싶었습니다. 친구들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가 꺼지지 않고 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순순히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막아야 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반드시 이 일의 진실을 밝혀낼 거야. 다음 날 아침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상조의 본사에 직접 찾아가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증거를 요구하고 따져 묻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정숙은 미경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터널의 어둠이 마치 길게 이어진 복도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수가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 어제 그 협박 전화도 있었잖아. 알아.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 내가 직접 알아내야 해. 그럼 우리 둘 다 조심해야 해. 혹시 모르니까 누군가에게 우리가 어디 가는지 알려두자. 좋은 생각이야. 태식이한테 문자 보내자. 정숙은 태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미경이랑 화목상조의 본사에 가봅니다. 만약 오늘 저녁까지 연락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화목상조의 본사는 시내 중심가의 큰 빌딩 7층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1층 로비는 출퇴근 인파로 붐볐고 유리병 너머로 반짝이는 간판들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평범한 오피스 빌딩의 모습이었지만 정숙의 가슴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정숙은 손에 든 명단을 한 번 더 꼭 쥐었습니다. 과연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위험에 맞닥뜨리게 될까요? 용기를 내자. 내 목숨이 걸린 일이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화목상 조회라는 간판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넓은 사무실에는 많은 직원들이 바쁘게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상조 서비스 안내 포스터와 회사 연역, 수상 내역 등이 가지런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이고 반듯한 회사의 풍경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숙은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명단을 꺼내들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회원 명단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회원 관리팀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정숙과 미경을 한쪽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상담실은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각종 상조 서비스 책자들이 정돈되어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중년의 남성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회원 관리팀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동창회 명단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몇몇 이름에 검은 점이 찍혀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돌아가시고 있거든요. 팀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명단을 받아들고 짧게 훑어본 뒤 정숙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근거 없는 추측일 뿐이에요.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요? 김영희, 박철수, 이순희 모두 점이 찍힌 분들이에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팀장의 대답은 더욱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건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상조회에서는 단순히 회원 관리를 위한 표시를 할 뿐이에요. 그럼 이 점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건 회사 기밀사항입니다. 더 이상 답변 드릴 수 없어요. 팀장이 일어서려 하자 정숙도 급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제 이름에도 점이 찍혀 있어요. 저도 위험한 건가요? 그 순간 팀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그는 정숙의 얼굴을 다시금 자세히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숙 씨 맞죠? 네, 맞는데 어떻게 제 이름을? 부인, 이런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어요. 팀장의 말투는 이미 친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소한 표정 하나, 호흡 한 번까지도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말 그대로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관여하지 마세요. 팀장은 문을 열고 나가라는 듯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정숙과 미경은 할 수 없이 상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정숙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문틈을 때리는 듯 크게 들렸습니다. 빌딩을 나서자 바깥 공기가 차갑게 폐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팀장의 마지막 말들이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말은 명백한 경고였고 동시에 침묵을 강요하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미경아,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 그래.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들어가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상조회에서는 더 이상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다른 경로를 통해 진실에 접근해야 했습니다. 언론사에 제보하는 게 어떨까?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 정숙은 가방에서 명단을 꺼내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사를 가르는 경계처럼 느껴졌습니다. 반드시 이 비밀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내가 직접 알아내겠어. 이 검은 점의 정체를. 그날 밤 정숙은 인터넷으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상조회와 보험회사, 의료기관들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가능한 모든 키워드를 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상조회사들이 회원들의 의료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도를 평가한다는 기사들이 여럿 눈에 띄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와 연계하여 보험금 지급을 미리 계산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내용도 확인되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검은 점과 관련이 있을까? 정숙은 모니터의 빛을 응시한 채 의심의 고리를 더 단단히 엮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기에 포기라는 선택지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숙의 인터넷 조사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화목 상조회에 대한 공개 정보는 대부분 홍보성 기사였고 의심스러운 내용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정숙은 매일 밤 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각종 검색 사이트와 뉴스 기사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정숙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시립도서관 3층 열람실에서 만나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화목 상조회 직원. 정숙은 문자를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었지만 이것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상조회 내부의 누군가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도움을 주려는 것일까요? 저녁이 되자 정숙은 미경과 함께 시립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혼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서관 3층 열람실은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몇몇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7시가 되자 한 젊은 여성이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지난번 상조회 지점에서 만났던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달리 매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숙 씨 맞죠? 저는 화목상조회에서 일하는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여직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여러 번 둘러본 후 정숙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왜 저에게 연락을 하신 건가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고민했어요. 이 일을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지. 지연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기밀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걸 보시면 모든 게 이해가 될 거예요. 하지만 절대 제가 준 거라고는 말하면 안 돼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수십 장의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의 제목을 보는 순간 정숙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고위험 노인 명단 관리 지침서, 의료기관 협력 사업. 서류를 넘겨가며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화목상조회가 여러 의료기관들과 비밀 협약을 맺고 회원들의 의료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물론이고 가족력, 생활습관, 심지어 스트레스 지수까지 상세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각 회원의 사망 확률을 계산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복잡한 수식과 알고리즘으로 6개월 이내 사망 가능성이 높은 회원을 선별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별된 회원들의 이름 옆에 검은 점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류의 뒷부분에는 더욱 끔찍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개입 프로토콜이라는 제목 하에 다양한 방법들이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협력 의료진을 통한 처방약물 조작, 응급상황 발생 시 의도적인 대응 지연, 건강검진 결과 조작을 통한 잘못된 진료 유도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심리적 압박을 통한 스트레스 증가 방법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살인이잖아요. 정숙이 억누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지만 정숙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위험도를 분석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지연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계속 넘겨보았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충격적인 내용들이 이어졌습니다. 보험회사들과의 연계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고위험 회원들이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신속히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나눠 갖는 구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시스템이 화목상조회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전국의 여러 상조회사들이 참여하는 거대한 네트워크였습니다. 의료진, 보험회사, 제약회사들까지 포함된 복합적인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언제부터 운영된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제가 회사에 입사한 건 작년이거든요. 하지만 들은 바로는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서류의 마지막 부분에는 실제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각 지역별로 성공적으로 처리된 사례들과 그로 인한 수익 현황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정숙이 아는 이름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영희는 약물 조작으로 심장마비 유도, 박철수는 응급 대응 지연으로 치료 시기 놓침, 이순희의 경우 스트레스 유발을 통한 면역력 저하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로 친구들을 죽인 거군요.
정숙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회사 일이니까 하라는 대로 했는데 지연도 울음을 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제 이름도 이 명단에 있죠? 네. 정숙 씨도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당뇨 가족력과 최근 스트레스 지수 상승 때문에. 그럼 저에게도 곧 뭔가 시도할 거라는 말씀이네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선별된 후 2, 3개월 안에 실행에 옮겨져요. 정숙은 온몸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이미 계획되어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서류들을 복사해도 될까요? 경찰이나 언론에 제보하려고 해요. 네, 그래 주세요. 하지만 절대 조심하셔야 해요. 이 조직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커요. 지연이 주위를 다시 한번 살핀 후 말을 이었습니다. 경찰 중에도 이들과 연결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부 언론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믿을 만한 탐사보도 기자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러 곳에 동시에 제보하는 게 좋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류를 복사하기 위해 도서관 내 복사기로 향했습니다. 수십 페이지의 문서를 복사하는 동안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복사가 끝나자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숙 씨, 앞으로 며칠 동안은 특히 조심하세요. 회사에서 당신을 주시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저희 할머니도 작년에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할머니 이름도 그 명단에 있었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무고한 사람들이 돈 때문에 죽어가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어요. 정숙은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회사를 그만둘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일에 관여할 수는 없어요. 두 사람은 도서관을 나서며 마지막 당부를 나눴습니다. 혹시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네, 그리고 정숙 씨도 정말 조심하세요. 이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숙은 가방 속 서류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 서류들이 친구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자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서류들로 인해 자신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서류들을 여러 부 복사해서 각각 다른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했습니다. 이제 알았어. 내 놈들의 정체를.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친구들의 억울한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구하겠다고. 정숙이 내부 문건을 입수한 지 사흘째 되는 날,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집 앞 우편함에서 발견한 것은 평소와 같은 광고지들이 아니라 하얀 봉투 하나였습니다. 발송인 표시도 없고 우표도 붙어 있지 않은 채로 조용히 놓여있던 그 봉투를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뜯어보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단 한 줄의 메시지가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검은색 펜으로 또박또박 쓰인 글씨는 마치 부고장을 연상시켰습니다. 정숙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에 뛰어다니고 상가 앞에서는 가게 문을 여는 소상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혹시 저 사람들 중에 자신을 감시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날 오후 정숙은 미경과 함께 시내의 한 탐사보도 전문 언론사를 찾았습니다. 화목상조회의 내부 문건을 제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언론사 건물은 생각보다 낡고 허름했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기자들의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담당 기자인 김민수는 40대 중반의 베테랑 탐사보도 기자였습니다. 그는 정숙이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때때로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십 페이지의 문서를 모두 검토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군요. 이게 모두 사실이라면. 김 기자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상조의 내부 직원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미 3명의 친구가 이 시스템 때문에 목숨을 잃었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보를 하시면 정숙 씨도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이 조직의 규모를 보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위협을 받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경고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정숙이 그 메시지를 보여주자 김 기자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신중해야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들을 철저히 검증해보고 추가 취재를 진행해보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시겠어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언론사를 나서며 정숙은 뒤를 여러 번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이 계속 들었습니다. 실제로 멀리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정숙은 평소와 달리 문단속을 철저히 했습니다. 현관문에 체인까지 걸고 창문들도 모두 잠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물리적인 보안으로는 마음의 불안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저녁 7시경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라고 나타났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숙 씨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오늘 언론사에 다녀오셨더군요.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누군가가 자신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자료들을 모두 돌려주시면 모든 것을 잊어드리겠습니다. 절대 안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그럼 어쩔 수 없군요. 당신도 곧 명단의 다른 분들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숙은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생명을 마치 장난감처럼 다루고 있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수백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 악마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고 창밖의 그림자들이 모두 위험한 존재로 보였습니다. 새벽 3시경에는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평소라면 들려야 할 새소리와 차량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바깥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웠고 아파트 단지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숙은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택배기사 복장을 한 남자가 서 있었지만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평소 이 아파트에 택배를 가져오는 기사들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택배 왔어요. 하지만 정숙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주문한 택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송한데 주문한 택배가 없어요. 정숙 씨 앞으로 온 건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남자는 계속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와주세요. 한참을 기다린 후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후에 또 다른 방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가스 점검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도 점검, 전기 점검이라는 사람들이 연이어 찾아왔습니다. 모두 평소에 예정되지 않은 점검들이었습니다. 정숙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집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더 자주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미경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가 큰일 났어. 우리 집 근처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배회하고 있어. 뭐라고? 어떤 사람들? 검은 정장 입은 남자들이야. 하루 종일 우리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더라고. 정숙의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미경까지 위험에 처한 것 같았습니다. 미경아, 당분간 집에 혼자 있지 마. 가족들이나 친척 집에 가서 지내. 너도 조심해. 혹시 모르니까 우리 잠깐 다른 곳으로 피해 있는 게 어떨까? 하지만 정숙은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도망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안 돼. 나는 여기 있을 거야. 끝까지 싸울 거야. 그날 밤 정숙은 집안의 모든 불을 끄고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여기저기에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비슷한 복장을 하고 있었고 때때로 무전기 같은 것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완전히 포위된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자신을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경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누군가가 정숙의 집 문 앞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구멍으로 내다보니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문고리 주변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가스 밸브를 잠그고 현관 근처에 있는 전기 차단기도 내렸습니다. 만약 그들이 가스 누출이나 화재 같은 사고를 조작하려 한다면 최소한의 대비는 해둬야 했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창문을 열어두세요. 사고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정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자신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마치 자연사나 사고사인 것처럼 꾸며서 말입니다. 하지만 정숙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서랍에서 호루라기를 꺼내 목에 걸고 경찰서 번호를 핸드폰에 미리 입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류들은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경 현관문을 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즉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서입니다. 도와주세요. 누군가 제 집에 침입하려고 해요.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정숙이 주소를 알려주는 동안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2명의 남자가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정숙은 호루라기를 힘껏 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몇몇 집에서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이 당황하며 서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단 물러나자.
하지만 지시가 경찰이 올 수도 있어. 다행히 그들은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5분 후 경찰이 도착했고 정숙은 간신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더 교묘하고 더 위험한 방법으로 다시 시도할 것이라는 걸. 다음은 당신 차례라고. 천만에. 내가 먼저 당신들의 정체를 세상에 알려주겠어.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친구들의 원수를 반드시 갚겠다고, 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구하겠다고. 일주일 뒤 김민수 기자가 연락을 주었습니다. 정숙이 전달한 내부 문건에 대한 검증과 추가 취재가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기자는 외진 골목의 작은 카페로 정숙과 미경을 불러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실망감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네트워크는 상조회만이 아니라 의료와 보험, 일부 언론과 정부기관까지 얽혀 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방대한 조직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개인의 힘으로는 상대하기 어렵다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탐사보도 기사가 세상에 나갔습니다. 상조회, 의료기관, 보험사 결탁 의혹이라는 제목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는 제보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정숙 씨는 자신이 겪은 일이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곧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목상조회는 즉시 반박 자료를 내고 정숙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거는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수사가 조용히 중단되었습니다. 증인들마저 잇따라 증언을 번복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회원 한 분이 자택 욕실에서 미끄러져 사망하였습니다. 평소 건강했고 특별한 지병이 없었다고 가족들이 전했습니다. 정숙은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화목상조회만의 문제가 아니군요. 더 큰 시스템이 사람들의 생명을 지배하고 있군요. 정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부 문건을 변호사 공증과 함께 봉인하고 USB와 인쇄물, 암호화된 클라우드에 삼중 백업했습니다. 자료는 기자와 시민단체, 그리고 다른 언론사 두 곳에도 전달했습니다. 혼자가 아닌 연대를 만들어야만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곧 생명존중시민연대가 결성되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 국회에 청원을 올렸습니다. 법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지만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습니다. 정숙은 친구들의 영정 앞에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명단을 꺼내들었습니다. 친구들의 이름 옆에 찍혀있던 작은 검은 점들이 아직도 또렷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이름도, 아직 살아있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이 점이 지워지지 않는 한 싸움도 끝나지 않는다. 정숙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비용으로 계산하는 자들이 존재하는 한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명을 이익으로 바꾸는 거대한 시스템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숙의 용기가 더 많은 분들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길 바랍니다. 사는 게 드라마다에서는 삶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